저 요즘 너무 외로웠어요.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 주시겠어요? 아버님, 오늘만이라도. 그래.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흘렀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제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수연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알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이 서로를 찾는 듯이 더듬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끌어안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계속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가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문 잠가요. 제가 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제 아들과 이혼한 전 며느리인 수연이를 우연히 만나 벌어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 올해 62입니다. 오늘 저와 저의 전 며느리 수연이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산책하고 개인 사업체에서 일 좀 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떠난 후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38살인 준혁이는 중견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며느리 수연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 162cm 정도의 가녀린 몸매, 하얀 피부에 큰 눈망울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녔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착하고 순종적인 성격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오면 부엌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뭘 좀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를 정말 아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화나면 그냥 집을 나가버려서 며칠 안 들어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물건을 던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가끔 집에 놀러 가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퇴근하면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습니다. 수연이가 뭘 물어보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표정에서 힘든 게 보였습니다. 웃을 때도 눈가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준혁이가 수연이한테 화를 내는 걸 봤습니다. 반찬이 짜다고 화를 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혁이를 나무랐지만 술 마셨다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수연이랑 갈라서기로 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네, 수연이랑 합의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안 맞았어요. 성격 차이요. 준혁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갔어? 친정 갔을 거예요. 죄스러웠습니다.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취한 채로 수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몇 달 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이혼 소식을 듣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자재를 납품해온 업체였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시죠. 오랜만에 한잔합시다. 저녁이요? 글쎄요. 아니, 뭐 그렇게 바쁘십니까? 요새 거래도 잘 되고 있는데 얼굴이라도 좀 봐야죠.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이런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저녁 7시에 강남 쪽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김 사장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 거래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술잔이 오갔습니다. 사업 얘기, 경기 얘기, 별것 아닌 잡담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적당히 맞장구 치며 술을 마셨습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2차 가실까요? 아니, 전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에이, 강 사장님.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노래나 한 곡씩 부르고 가시죠. 다른 사람들도 가자고 했습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노래방은 가게 근처에 있었습니다. 큰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가 디귿자로 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안주가 차려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여자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몸이 굳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뭐해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수연이를 떠밀었습니다. 수연이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자리 잡으세요. 김 사장이 여자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익숙한 듯 남자들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제 옆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저기 강 사장님 옆에 앉아요. 매니저가 수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이는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수연이가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짧은 치마에 몸에 붙는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건배. 김 사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 술잔을 채웠습니다. 수연이도 떨리는 손으로 제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소라 씨, 오늘 처음이에요. 김 사장이 수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소라라는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수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좋네. 노래 한번 불러봐요. 죄송합니다. 노래는 잘 못해요. 에이, 괜찮아요. 분위기만 내면 되지.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번갈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옆에 앉은 여자들은 추임새를 넣고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수연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 술잔이 비면 조심스럽게 술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다른 남자들의 행동이 거칠어졌습니다. 야, 소라 씨. 왜 그렇게 딱딱해? 좀 웃어봐요. 김 사장 옆에 앉은 남자가 수연이한테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에이. 그게 웃는 거야? 진짜 웃어야지. 남자가 수연이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수연이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능숙하게 대했습니다.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어주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남자들이 허리를 감싸도 웃으며 받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소라 씨, 술 한 잔 받아봐요. 김 사장이 수연이한테 술을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 술은 잘 마시네. 한 잔 더. 계속 술이 들어갔습니다. 수연이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마셨습니다. 점점 취하는 게 보였습니다.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신청곡 뭐 있어? 김 사장이 리모컨을 수연이한테 건넸습니다. 수연이는 어쩔 수 없이 리모컨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무 노래나 골랐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지만 수연이는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박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웃으며 추임새를 넣어줬지만 수연이는 그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착하고 단정했던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술 취한 남자들 옆에 앉아 억지로 웃고 술을 따르고 있다니. 강 사장님은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옆에 예쁜 아가씨 있는데. 김 사장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 전 괜찮습니다. 에이, 뭘 그러십니까? 소라 씨, 강 사장님 술 좀 따라드려요. 수연이는 어쩔 수 없이 제 술잔을 채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술이 테이블에 흘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남자들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야, 이리 와봐. 김 사장 옆에 있던 남자가 옆에 앉은 다른 직원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사람은 웃으며 무릎에 앉았습니다. 소라 씨도 이리 와요. 그 남자가 수연이한테도 손짓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장사하러 나온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에이. 뭐가 미안해. 이리 와. 수연이는 거부했지만 남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매니저가 들어와서 말렸습니다. 야, 뭐야. 돈 내고 노는 건데 왜? 저희 가게는 그런 거 안 됩니다. 매니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이를 놓았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김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노래를 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먼저 수연이도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수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수연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황급히 돌아서려는 수연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놓아주세요. 제발.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응? 수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수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거기서 일하는 거야?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을 어떻게 해? 내 며느리가 그런 데서 일하는데
전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남이잖아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데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혼하고 일자리 구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었어요. 월세도 못 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럼 나한테 연락하지 그랬어. 어떻게 연락해요? 전 남편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요? 그럴 수 없었어요. 수연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노래방 도우미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처음엔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굶을 순 없잖아요.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준혁이한테는 절대로요. 부탁이에요. 수연이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알았어. 말 안 할게. 수연이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어나.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제가 수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연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바래다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 상태로 혼자 가게 둘 수 없어.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수연이를 태우고 주소를 물었습니다. 어디 살아? 수연이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외곽 쪽 원룸촌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연이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한 화장, 짧은 치마, 떨리는 손, 눈물. 술 취한 남자들 옆에 앉아 억지로 웃던 모습.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준혁이한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이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찾아봤는지. 잘 사는지 확인이라도 했는지. 며칠 동안 수연이 생각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룸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모습, 눈물 흘리며 생활고를 호소하던 모습.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 사장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 사장님을 소개해준다며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업상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남 쪽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김 사장과 새로운 박 사장, 그리고 다른 업체 사장 2명까지 모두 5명이었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술잔이 오갔습니다. 사업 얘기, 경기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적당히 맞장구 치며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 지난주에 노래방 갔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어디 갔는데요? 강남 쪽에 새로 생긴 데인데 수준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거기 한번 갔었죠. 강 사장님도 같이. 김 사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 그 소라라는 애 있잖아. 괜찮던데. 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 애? 초보 티 나는 애요. 그래.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괜찮더라. 다른 애들에 비해 젊고. 근데 너무 어색해하더라고. 그게 오히려 좋잖아. 다른 애들은 너무 능숙해서 재미없어.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진짜 괜찮던데. 나중에 따로 연락처 받아볼까 했어. 에이, 박 사장님도 거기서 그런 거 되겠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뭐 좀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하, 그것도 그렇네.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뭐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긴데요. 농담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박 사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강 사장님.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선은 지켜야죠. 선? 무슨 선을 지켜요? 어차피 그쪽 일하는 애들인데. 그쪽 일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박 사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무슨 도덕 선생님이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예? 당신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설교야?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사장도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두 분 그만하세요! 김 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떼어놨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김 사장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친구가 말을 좀 심하게 했죠. 그래도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를 희롱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려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수연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 가녀린 몸으로 그런 일을 하는 모습, 억지로 웃는 얼굴, 떨리는 손, 소주 2병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거기 주소를 말했습니다. 도착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설아 있나요? 잠깐만요.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3번으로 들어가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래를 한 곡 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수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갔습니다. 매번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는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연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수연이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제 그만 오세요.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불편해? 그런 게 아니라 이러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저 때문에 계속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버님한테도 안 좋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전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 오세요. 제발.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이런 데서 일하는 게 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넌 내 며느리였잖아. 이제 아니잖아요. 5년이나 같이 산 사이인데 어떻게 남이야? 수연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아버님, 됐어. 이제부터 나한테 기대. 응? 수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혼하고 나서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힘들었지? 네, 너무 힘들었어요.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안아줬습니다. 수연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수연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요즘 너무 외로웠어요. 나도,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수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같이 있어 주시겠어요? 오늘만이라도. 그래,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흘렀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고마워요. 진심으로. 나도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 수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수연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알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이 서로를 찾는 듯이 더듬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끌어안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계속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연이가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문 잠가요. 제가 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외로움이, 그리움이,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제 팔에 기댔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수연이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수연이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수연이를 불렀습니다. 소라요? 잠깐만요.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출근 안 했어요. 네, 어디 아픈가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 연락이 안 되네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때 저번에 수연이를 데려다 줬던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외곽 쪽 원룸촌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골목을 찾았습니다. 비슷한 건물들이 많아서 헷갈렸지만 결국 찾아냈습니다.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이 목소리였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야. 강민수. 문 좀 열어줘. 걱정돼서 왔어.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문틀에 기대 있었습니다. 수연아, 제가 황급히 수연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아파서. 이게 괜찮아 보여? 병원 가야 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안아들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수연이를 눕혔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이 나네. 약은 먹었어? 집에 없어요. 병원은? 돈이 없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뭐가 괜찮아. 이렇게 아픈데.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약국을 찾아 해열제와 감기약을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와 죽도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이는 침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봐. 약 먹어야 해. 수연이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물을 떠다가 약을 먹였습니다. 수연이는 힘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죽을 데웠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수연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수연이는 몇 숟가락 먹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 먹겠어요. 알았어. 조금만 먹어도 괜찮아. 수연이를 다시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버님은 가세요. 괜찮으니까.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내가 여기 있을게. 수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수연이를 지켜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열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줬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계세요? 자, 집에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너나 걱정해.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수연이가 제 손을 잡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새 수연이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6시쯤 되자 수연이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숨소리도 편안해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수연이 움직이는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 10시였습니다. 수연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깼어?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아버님 덕분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젯밤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밥 먹어야겠다. 죽 데울게. 아버님이 직접요? 그럼 누가 해? 가만히 있어. 죽을 데워서 수연이한테 가져다 줬습니다. 수연이는 어제보다 훨씬 잘 먹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밤새 저 때문에. 괜찮아.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전 이제 남인데. 남 아니야. 넌 내 며느리였고 지금도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수연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는 수연이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아프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제게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수연이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응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이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열 때문인 것 같기도 했지만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참 후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들키면 어떡해요? 조심하면 돼. 아무도 모르게. 준혁이가 알면. 괜찮아. 알게 하지 않으면 돼. 준혁이 요새 연락도 잘 안 돼.
수연이가 제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수연이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생활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끝나면 줄곧 수연이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수연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됐습니다. 회사 일도 즐거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수연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죽은 것처럼 살던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언제 이 관계가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준혁이한테 들킬까봐 조심했습니다. 준혁이는 가끔 전화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연이가 제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누가 자주 오시네요. 따님이세요? 아, 네. 뭐 그런 거죠.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여자분이 자주 오시던데요. 혹시 재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자주 오시던데 얼굴도 예쁘시고 좋으시겠어요. 김 여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큰일이었습니다. 수연이한테 조심하자고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사람들이 수상하게 생각해. 아파트가 좁은 사회잖아. 그럼 어떡해요? 당분간은 내 집에서만 만나자. 수연이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뵈러 갈게요. 왜?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집에 계시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만나시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뭔 소리야?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김 여사한테 들었어요. 우리 아파트에 젊은 여자가 자주 오는데 이전에 봤던 며느리 아니냐고. 근데 며느리만 맨날 혼자 집에 오고 많이 닮았는데 착각한 거냐고 묻더군요. 수연이 맞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했죠. 그런데 직접 확인했어요. 수연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인정하더군요. 준혁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전 아내를 내 와이프였던 사람을 어떻게? 준혁아, 진정해. 얘기를 들어봐.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가 내 전 아내랑 만난다는데.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넌 수연이를 버렸잖아. 이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찾아봤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수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먹고 살기 위해 노래방에서 일했어. 술 취한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준혁이가 비웃었습니다.
구한 게 아니야. 우린 서로 외로웠어. 서로 의지한 거야. 외로워서요. 그게 변명이 돼요. 변명이 아니야. 사실이야. 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건 대답 안 하셔도 알겠네요. 좋으세요. 하시든지 말든지. 하지만 전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준혁아.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말고요. 계속 수연이 만나시면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 겁니다. 준혁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아. 잠깐만. 제가 따라갔지만 준혁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수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가 알았어.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그럼요? 떠나야 할 것 같아. 어디로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도 같이 갈게요. 수연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저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같이 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건강 문제로 은퇴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부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집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집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처분했습니다. 수연이도 원룸을 정리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준혁이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못 돼서 건강하게 잘 살아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주택을 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마당에 나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후회 안 하세요? 아들을 잃은 건 아프지. 하지만 너를 선택한 건 후회 안 해.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모든 걸 잃었지만 아버님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 민수라고. 민수 씨,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어색하네요.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얻은 시작. 잘못된 관계였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행복해요. 나도.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실 건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